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오늘 사실상 기해년 첫 업무가 시작된 날입니다. 대통령 신년 메시지, 또 기업들 시무식 현장, 그리고 대중들의 새해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까지 2019년의 시작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흔적은 여전한데요. 그 흔적들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실태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불평등을 극복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아직은 잠정적인 상태인 한반도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만들어 경제에도 큰 힘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석 달여 만에 법정에 나왔고 재판부는 오는 9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시작으로 핵심 증인들을 신문합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일 낮 김태우 수사관을 핵심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김 수사관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출신인 점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다며 사임의 뜻을 전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강원도 양양에서 일어난 산불로 축구장 면적 30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최근 삼척과 동해에서도 큰 산불이 발생하는 등 춥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주로 봄에 많이 났던 동해안 산불이 겨울철에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삼겠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신년사에서 강조한 얘기입니다.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산업 전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신년회를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대통령 신년회가 열리는 건 처음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도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이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면 2019년은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시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겠다면서 산업 전 분야에서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성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선진 경제를 추격하던 경제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지원하고 혁신 성장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 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여 함께 잘 살자는 포용적 성장 기조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기초연금과 아동지원 등 생활지원 확대와 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한 자영업자 경영 지원, 안전, 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도 적극 추진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과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로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는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혁신적 포용국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혁신과 포용 모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력과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혁신, 포용과 함께 평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민이 열어준 평화의 길을 벅찬 마음으로 걸었지만 아직은 잠정적인 평화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정착이 되면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아세안, 인도와도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서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나타냈다며 그동안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온 내용이 신년 인사에 적절하게 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운영석 수석 대변인은 근로시간 단축 같은 현 정부의 잘못을 고치겠다는 내용은 없고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밀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여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사마 대변인은 신년 인사가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나 노동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내일 김태우 수사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은 내일 오후 1시 반 김 수사관이 핵심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어제 검찰에서 출석 요청 연락이 왔고 김 수사관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심 이후로 석 달여 만에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항소심 재판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늘 오후 2시쯤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하지 않은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왔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각각 1시간 동안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검찰은 다스 자금 횡령과 조세 포탈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이 부당하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측근들의 검찰 진술 내용도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항소심 재판이 끝날 때 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핵심 증인 15명이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오는 9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시작으로 23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주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한 인물들입니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재판 절차는 비교적 간단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돼 240억 원대 횡령과 80억 원대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덕, 차한성 전 대법관을 최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주 두 전직 대법관을 불러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강제징용 소송이 대법원에 재상고된 2013년 사건 주심을 맡았을 당시 재판 지연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일철 죽음 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 죽음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최근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압류하겠다고 신청한 재산은 신일철 죽음이 포스코와 합작해 설립한 회사 P&R의 주식으로 신일철 죽음은 110억 원 상당인 234만여 주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일철 죽음의 국내 자산 압류는 한일 외교 갈등을 불러올 사안이어서 실제 압류와 현금화 과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30살 박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 강북 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다가 흉기를 휘둘러 담당 의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산불이나 축구장의 30배 가까운 크기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봄에 많이 났던 산불이 최근에는 겨울철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 산이 시뻘겋습니다. 불은 바싹 마른 낙엽을 태우면서 바람을 타고 능선을 따라 곳곳으로 옮겨 붙습니다. 능선에서부터 불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쪽으로 계속 넘어가는 단계였는데 도로를 거쳐서 이쪽 산으로 넘어오더라고요. 넘어온 불꽃이 이 앞산 쪽으로 다시 오게 되더라고요.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산불에 축구장 면적 30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밤새 이어지던 불은 헬기 20대를 넘게 투입해서야 진화됐습니다.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산불 현장 주변에 장애인 시설이 있어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난달에도 삼척과 동해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10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봄철에 줄어났던 동해안 산불이 최근에는 겨울에도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원인은 춥고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봄철 못지않게 강하게 불기 때문 건조특보와 한파특보가 동시에 내려지고 바람이 초속 6에서 9m 정도로 강한 상황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가 늘고 조그만 불씨에도 불은 순식간에 크게 번집니다. 올겨울 동해안에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점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봄철에는 거운 건조한 남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영동지방에 대기가 건조해진 반면 이번 겨울철에는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에 의해 북서풍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화재에 취약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과거 봄, 가을에 집중되던 산불, 이젠 사계절 언제든 조그만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배우 손승원 씨에게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사고를 낸 만큼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무면허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좌회전하려던 검은색 차량을 빠르게 달리는 또 다른 검은색 승용차가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하지만 가해 검은색 차량은 그대로 달려나갑니다. 150m를 달린 끝에 시민과 택시기사 등이 가로막아 붙잡힌 운전자는 배우 손승원 씨.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낸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수집됐고 신원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석방됐던 손 씨는 취재진을 피해 서둘러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상 혐의입니다. 당연히 이제 법이 처음 시행되고 올라간 그 형에 따라서 기존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밖에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받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6%에 달한 채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손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네 번째.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밤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보신 대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손 씨에게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네, 조용성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용성 기자, 구속영장 심사가 오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손승원 씨는 취재진을 피하려고 영장심사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법원에 도착을 했고요. 3시간 조금 넘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뒤에도 취재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승원 씨에게 적용된 것은 이른바 윤창호법입니다. 연예인으로서는 처음 적용된 사례인데요. 구속영장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영장 결과는 또 속보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윤창호법이 통과되던 날도 음주운전 사고 뉴스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참 쉽게 경각심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음주운전 사고 어떻게 언제 난 겁니까? 네, 사고가 난 것은 지난달 26일 새벽 4시쯤 서울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났습니다. 손 씨가 운전하던 외제차가 도로를 질주하던 가운데 좌회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들이받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150m 정도 달린 뒤에 사고를 지켜본 택시기사와 시민들의 가로막혀 검거가 됐습니다. 검거 당시 경찰이 밝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얼마라고요? 0.206%였는데요. 이게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계없이 심지어 손 씨는 지난 8월 초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번까지 손 씨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4차례입니다.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외에도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른바 윤창호법. YTN에서 여러 번 소개를 또 해드렸고, 사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긴 했습니다만은 통과되기까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윤창호 씨가 숨진 사고가 계기가 됐습니다. 윤 씨의 친구들은 이를 계기로 법안의 초안을 만들고 의원들을 찾아가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윤창호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지난달 1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창호 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친구들의 노력이 결국 음주운전에 대한 더 큰 경각심을 갖게 하는 법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뉴스큐 시간에도 그 고인의 친구분 한 분과 그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께서도 이 경각심이 높아질 때까지 우리들은 계속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쉽게 경각심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새롭게 시행되는 윤창호법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강화가 된 거죠? 네, 지금 얼마나 강화됐냐면 이 법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날 때 기존에는 최소 징역 1년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강화가 됐습니다.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의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지금은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로 처벌이 강화가 됐습니다. 또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내려져 더 엄격해졌습니다. 또 기존의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때 삼진 아웃이라고 했는데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에서 지금은 두 번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2회 이상 적발 때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배우 손승원 씨에 대한 영장심사 진행 상황, 물론 이제 결과 나오면 다시 조영선 기자를 통해서 속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부 조영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춰진 친일, 잊혀진 역사. 올해 기해년은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 되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YTN은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반면에 또 아직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흔적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국립현충원에 독립운동가들과 나란히 친일 인사들이 안장돼 있는 실태를 함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주둔군 사령관을 암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맹활약하는 여성 독립운동가. 영화 암살의 주인공인 안윤옥의 실제 모델로는 조선 총독의 암살을 기도하기도 했던 독립운동가 남자연 의사가 꼽힙니다. 역시 영화 속 결혼식장 장면에서 일본 헌병들을 제압하는 독립투사 속사포의 모습은 일제시대 종로 일대에서 일본 경찰들과 대담한 총격전을 벌인 김상옥 의사를 빼닮았습니다. 치열했던 항일 독립운동사의 주역이었던 남자연, 김상옥 의사 두 분은 현재 서울 국립현충원의 애국지사 묘역에 잠들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안장된 애국지사 묘역을 상공에서 살펴봤습니다. 부근으로 이동하니 독립투사들의 묘를 바로 굽어보는 위치에 제2장군 묘역이 나옵니다. 불과 100m 거리입니다. 장군 묘역엔 정부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반민족 행위자로 발표한 신태영과 이응준의 묘가 있습니다. 부근의 장군 묘역에도 정부가 친일 인사로 공표한 사람들의 묘가 즐비합니다. 김백일과 김홍준은 조선인 독립군을 토벌하는 간도 특설대에서 복무했고 신흥균, 이종찬 등은 일본군에서 장교로 근무하다가 해방 후에 한국군 장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 태평양 전쟁을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친일 행적이 문제가 된 백낙준의 묘도 있습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서울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인사와 독립유공자의 묘역 위치를 조사했습니다. 안장된 독립유공자가 500여 명인데 그 인근에 친일 인사 35명의 묘가 산재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과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를 합한 숫자입니다. 대전 국립현충원의 장군 묘역도 살펴봤습니다. 일제가 만든 간도 특설대에서 복무한 송석화, 신현준, 김석범과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백홍석, 그리고 친일 논란에다 백범 김구선생 암살범 안두희의 배후설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김창룡의 묘도 있습니다. 친일과 항일의 불편한 동거는 대전 국립현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일 인사의 묘역 맞은편에는 백범 김구선생의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의 묘가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김구선생의 모친 광락원 여사와 장남 김인 선생의 묘소는 김창룡의 묘에서 불과 600m 정도 거리. 김구선생 묘의 현충원 이장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대전 현충원 전체로 보면 독립유공자 안장지 사이사이에 친일 인사 32명의 묘가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독립운동가의 묘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경찰 묘역에서는 일제 때 일본 고등경찰 등을 하던 사람들의 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국립서울현충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군의 창설과 발전에 공을 세운 인물들의 묘역이라면서 정부가 발표한 친일 인사의 이름과 이력을 다른 장성들과 나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민족 행위자와 독립유공자가 한 묘역 안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대단히 부끄러운 조상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안장되신 분을 이장할 수 있는 강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저희한테 없고요. 예. 그래서 일단 법률에 지금 상임위에 이제 제출되어 있으니까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거나 강제 이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지금까지 모두 5번. 지난 6월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다른 법안들에 밀려 아직 언급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입니다. YTN 함영건입니다. 해외에 머물다 귀국한 독립유공자들의 유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 유족회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로 귀환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들이 정착 기반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장 1호 수훈자인 왕산 허위 선생의 후손도 정책에 실패하고 러시아로 돌아갔다면서 정부가 주거와 자립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새해에는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수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민주주의에 걸맞는 국가기관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안주하여 변화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보여준 참담함은 나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아직까지 한유청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의 시간 끌기에 겨우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들도 별도의 재판부를 통해 규명하고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를 파면하기 위한 탄핵소추에도 여전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줄곧 민심을 외면해온 정당들이 민심을 핑계대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이 득표한 것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했던 왜곡된 선거제도를 고소하려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특권과 특혜를 아무런 통제 없이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부응하는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참여연대가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의 길에 앞장서는 이유입니다. 예고된 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시급 기준으로 8,350원으로 오르는데요. 실업급여도 오르면서 요건을 갖춘 실업자는 월 최대 198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를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올라 8,35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현 정부에서 2년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이 많은 일부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계산도 달라집니다.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법은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을 통해 이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개편하여야 합니다. 복잡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려면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바꿔야 하는데 노사가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은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는 지난해 월 최대 180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도 7월 1일부터는 최대 8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늘어납니다. 월 소득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한 사람에 월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5만 원으로 2만 원을 더 줍니다.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를 운전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혼자서 식당을 하는 등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한 10조 6천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에 이어 두 달째 1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한 달 거래량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01년 1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에도 국내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주열 총재의 신년사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개방도와 실물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대외 리스크 변화의 파급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도 우리 경제가 2%대 중후반의 성장세를 보이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창업 지원을 위해 1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규모는 14개 부처에서 1조 1,18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 사업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지난해 7,700억 원보다 43% 늘었습니다. 새해 첫 출근 날인 오늘 기업들은 각자 시무식을 열고 올해 수출 전망이 밝지 않은 점을 의식해 혁신과 도전 등을 강조했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혁신기술로 신성장 사업을 적극 육성하자고 독려했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도 기존의 업무 방식에서 벗어난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은 다양한 사고와 경험을 존중하는 역동적인 문화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SK와 롯데, 한화그룹 등도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네, 이렇게 혁신과 도전이 시무식 화두였다는 소식인데 시무식 자체로 혁신을 보여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색다른 시무식 김범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철기 시대 말부터 원삼국 시대 초기에 걸친 우리나라의 대표적 복합 유적지입니다. 다양한 유물이 쏟아져 나온 유적지에서 새해 업무 첫날부터 환경 정화 활동이 한창입니다. 문화재 지킴이들이 사적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그 사적지가 그대로 유적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복원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특별한 시무식을 신창동 유적지에서 갖게 됐습니다. 북한팀의 참가가 기대되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정착에도 한몫할 것으로 보이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하이다이빙 열리는 자치단체에서는 수영 대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결의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문화중심 도시 광주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동구를 알리는데 우리의 동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행정적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무등산 탐방객과 떡국을 나누며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는 7월 개최를 앞두고 온라인 입장권 판매도 시작됐습니다. 해저류의 보고로 이름난 청정해역 전남 완도. 하지만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면서 전복과 다시마 등의 양식 어민들이 큰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칼바람을 뚫고 배 위에서 해양치유산업 유치의 원년을 선포하는 시무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전남 27개 등 전국적으로 돼지 이름이 들어간 지명은 모두 112개. 저마다 현안과 업무 특성을 살린 색다른 시무식으로 희망찬 새해를 열어 젖혔습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새해 첫 출근길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달 옆에 샛별이 떴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하늘에 뜬 금음달이 있고요. 그 옆에 유독 밝게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달 옆에 별이 보이시죠? 금성의 모습입니다. 특히 새벽에 보이는 금성을 샛별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국천문연구원은 지구에서 볼 때 달과 금성이 가까우면 종종 이렇게 눈에 더 잘 띄는 것이고 특별히 밝은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화면을 찍어서 제보한 시청자분들은 새해 초부터 달 옆에 밝게 빛나는 별을 보니까 신기하고 기분도 좋다고 전하셨는데요. 달 옆에 뜬 샛별, 우선 보기에 예쁘고 또 새해 첫날 좋은 기운을 전하고 싶다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YTN으로 제보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올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 뉴스 TMI. 오늘은 기해년의 소망을 담은 사자성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작심삼일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단어들입니까? 네, 새해 첫날 한 취업 포털이 성인 남녀 1,270명을 대상으로 새해 소망과 가장 가까운 사자성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새해 다짐과 함께 뜻한 바를 모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세대를 불문하고 같았습니다. 우선 새해 소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마고소양이라는 사자성어가 가장 많이 뽑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라던 일이 뜻대로 잘 된다라는 뜻으로 힘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의 도움으로 원하는 바를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마고라는 손톱이 긴 선녀가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라는 옛 설화에서 유래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은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 생각이나 걱정이 없다는 의미의 무사무려였습니다. 특히 이 사자성어는 직장인들이 많이 표를 던졌고요. 원하는 바를 이룬다는 뜻의 소원 성취는 구직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으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끊임없는 노력으로 결국은 성공을 이룬다는 뜻의 마부위침,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밀고 나간다는 의미의 역풍장법, 또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물실호기 등이 잇따랐습니다. 모두 새해 취업을 위한 구직자들의 각오를 반영한 말들이었습니다. 새해 소망을 담은 이색 사자성어도 눈에 띄는데요. 건강 최고, 이 사자성어가 2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역시 구직자들의 소망을 담은 취업 성공도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재물과 복의 상징인 기해년 새해, 가장 먼저 소개했던 마고 소양이 담고 있는 뜻처럼 바라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조 국수님, 혹시 크리스퍼라는 거 아십니까? 크리스퍼요. 네. 네, DNA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인데요. 김태우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습득한 불법적 사찰이라는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의 유전자 가위에 의해 잘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우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수석님이 소관하고 있는 모든 특감반원이 참여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경전을 해서 각 부처의 모든 감사관들이 이를 움직인 겁니다. 수십 명의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 감사들에 대해서 사표를 받고 종용한 겁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언론사안 가지고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한번 그 녹취 24명의 관계자 그만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환경기술본부장으로 근무했던 김정주이고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인격적인 모독 그리고 폭행과 허위사실 유포로 정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나 산자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겁니까? 정말로 내로남불의 DNA가 뼛속까지 들어있는 정권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위선이 판치입니다, 대답이. 위원장님 분단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는 다른 의원들 말씀하시는데 방해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시간에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든 낮춰서 하든 제 마음입니다. 아니, 지금 멈췄습니다. 이만희 의원님께서 정말 조용하신 분인데 저렇게 흥분하신 거 보면 저건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가 있나. 근데 알고 보니까 틀었잖아요. 무슨 뭐 대단한 폭로라고. 이 사람이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무슨 당인지 아세요? 새누리당 23번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우리 보좌관들하고 밤새서. 근데 도대체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이 운영위원회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의원님,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요 10초만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그 보여주신 김정주라는 그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기 임년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퇴임사까지 다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신 것으로 조금 아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만희 의원님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했는데요. 이 새로운 길이 과연 어떤 의미일지 여러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하면서 비굴해 보일 정도로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우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지난 11월 2일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 연구소장 논평을 거론하면서 핵과 경제 병진 노선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렇지만 핵경제 병진 노선 복귀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새로운 길이라는 표현에 맞지 않습니다. 또 북한 논리에 따르더라도 이미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의 한 축인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또다시 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권정근 소장도 경제 집중 노선에 다른 한 가지가 더 추가돼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말해 핵무력 완성이 아닌 제3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한 직후
북한을 지지하는 나라와 연대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 발전을 추동하려는 우리의 성의 있는 입장과 노력을 지지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정의에 역행하는 온갖 행위와 도전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발언은 미국에서 압박하는 태도로 일관할 경우 이른바 플랜 B, 즉 미국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도움을 받아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구상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시나리오는 또 다른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저자세로 협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핵 담판을 강하게 선호한다는 입장을 신년사에서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핵무기 제조나 실험, 이전을 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전한 PBS 방송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영화계 소식입니다. 복싱 국가대표까지 지낸 배우 이시영 씨가 액션 영화 언니로 돌아왔습니다. 또 오락실 게임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주먹왕 랄프는 7년 만에 속편을 내놨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내 동생 어디로 팔아넘겼어? 그런데 네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동생. 전직 경호원인 언니 이내는 동생의 흔적을 찾아 나서면서 점점 더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복싱 국가대표 출신인 배우 이시영이 동생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내 역으로 나와 악인들을 향해 분노의 주먹을 날립니다. 사실은 제가 거의 대역 없이 모든 액션을 소화를 했거든요. 저도 그게 욕심이 있었고 또 그렇게 또 지원해 주셔가지고 믿어주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모든 신이 저는 솔직히 다 너무 힘들고 위험했어요. 지난 2012년 개봉한 주먹왕 랄프의 후속작도 언니와 흥행 맞대결을 펼칩니다. Holy cow! We are in the internet. Just act normal. Try and fit in. 주먹왕 랄프와 바넬로피가 와이파이를 타고 인터넷 세상으로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마블의 대표 캐릭터 아이언맨은 물론 백설공주와 신데렐라 등 디즈니 공주 14명이 총출동해 눈길을 끕니다. 구글, 이베이 등 세계적 IT 기업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유명 사이트 로고를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베를린, 칸 등 세계 영화제를 사로잡은 거장 타비아니 형제의 마지막 작품도 극장가를 두드립니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중의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한 청년의 러브스토리를 그렸습니다. 고려인 출신의 전설적인 러시아 록스타 빅토르 최 이야기를 담은 영화 레토는 새해 첫 음악 영화로 기대를 모읍니다. YTN 최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 이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건국강령 초안이 문화재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왕이 삼균주의에 입각해 쓴 친필 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국강령은 1941년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 바탕이 됐습니다. 설사와 복통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가 반려동물인 개에서도 검출됐다는 보고가 국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 연구센터 연구팀이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국내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소 등에서 수집한 개의 혈청 427개의 유전자를 분석했더니 15.9%에서 노로바이러스 항체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수집한 개의 대변 샘플 459개 가운데 3.1%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가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고 개가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만큼 교차 감염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포르투갈 연구팀에 따르면 개를 자주 접하는 수의사의 혈청을 검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양성률이 일반인보다 3.8배나 높았습니다. 뮤지컬 라이온 킹 인터내셔널 투어가 새해를 맞이해 국내 최고층 건물인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라이온킹 인터내셔널 투어는 주술사 라피키 역을 맡은 배우가 노래 서클 오브 라이프를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정상에서 부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라이온킹 측은 자연과 인간이 순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곡이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의미와 상통해 새해를 맞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그룹 방탄소년단은 2017년 7월 29일자부터 소셜 5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해 17달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에 따라 이 차트가 생긴 이후 가장 오랫동안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의 공식 인구가 올해 14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은 중국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만 2024년에는 인도에 역전당해 최대 인구국 자리를 넘겨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은 중국 인구가 2029년 14억 4,157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세에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말부터 이어진 강추위에도 서서히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로 아침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지만 낮 기온은 2도로 완전히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풀리니 미세먼지가 심해지진 않을까 걱정도 되실 텐데요. 내일도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일부 중부 내륙 지방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대구는 영하 5도, 부산은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도, 대전은 4도, 광주는 7도, 부산은 8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고요.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가 한결 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진료 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른바 임세원법 제정도 추진될 계획인데요. 잠시 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과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